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낙까지 공부했죠. 승낙,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역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무역계약의 체결 방법,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뭐 강조했던 것처럼 구두계약도 있고, 서면계약도 가능합니다. 오늘날에는 전자문서를 많이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PDF 뭐 이런 걸로 해서 서면 계약을 하긴 하죠. 서면 계약을 하는 게 그 서면을 통해서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제 거래 조건이나 이런 거에 만약에 입장 차이가 있다 이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퍼 시트, 오더 시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오퍼를 하면 어셉턴스를 한다. 그리고 주문자의 오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액노리지먼트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별 계약에 의한 성립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도 뭐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고 학정 청약에 대해서 뭐 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청약자와 피청약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내용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역계약의 합의에 보면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뭐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형화된 서식을 사용을 해서 세부 내용을 각자가 정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활용을 하고, 만약에 정형화된 서식을 쓰면 그 정형화된 서식이 보통 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든지 매매 계약 표준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걸 쓸 때 뭐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순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해석의 우선순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표면 내용이 이면 약관보다, 특수 조항이 일반 조항보다 우선한다.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기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 타이핑된 내용이 중요하다. 인쇄 순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2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프린팅 되어 있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써놓은 내용을 더 우선시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거래 조건을 합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진짜 매매 계약의 주요한 내용인가에 대한 분쟁이 붙었을 때, 그러면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 실제 매매 계약의 조건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뭐 정형화된 서식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정형화된 서식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 조건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계약의 종류, 이것도 그냥 뭐 살펴볼 텐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건 바이 건, 건 바이 건,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매매 계약을 매 거래할 때마다 체결하는 것도 있고,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포괄 장기 계약도 있죠. 마스터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롱 컨트랙트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형식으로 이름을 불리는데,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로 한다든지 계약을, 뭐 아니면 여러 건을 한 번에 뭉쳐가지고 마스터 컨트랙트, 마스터 뭐 오퍼, 마스터 BL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독점 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위에 개별 계약하고 포괄 계약하고 좀 다르게, 독점 계약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외국에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뭐 한국이나 어떤 특정 나라로 들어갈 때 그 수입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그걸 이제 독점 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다. 코카콜라를 이제 한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아무나 코카콜라를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어디서 하지?
한국 코카콜라인가? 거기서 지금 코카콜라가 예. 펩시는 롯데칠성인데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펩시가 외국계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잖아요. 펩시가. 근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펩시 저기다. 코카콜라는 저기다. LG생건. LG생건. 네, 특정 회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시중에 소매되고 있는 코카콜라는 다 어디 통해서 수입된다? LG생활건강학 뭐 거기로 이제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코카콜라를 내가 수입해 오고 싶은데 LG생건이 아니야. 근데 내가 야매로 약간 조금 편법을 동원을 해서 미국의 코카콜라를 한국에 사왔어요. 예, 그리고 팔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병행 수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병행 수입이란 말 들어봤죠?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병행 수입 물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 병행 수입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콜라야 마시면 끝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옷이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병행 수입품 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서비스, 수리가 AS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LG생건의 코카콜라로 비유를 하니까 뭐가 좀 안 맞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전제품이라고 칩시다. 가전제품인데 그 해외에서 만드는 제작 회사가 어떤 한국의 특정 기업한테 독점 판매권을 주면 그 조건에 뭐가 붙냐면 그 독점 수익권을 얻는 회사가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반대 의무로서 뭘 보통 가지냐면 CS, 고객 대응, AS,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도 너네가 다 하라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점 판매 계약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서 그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지 않고 병행 수입품을 사게 되면 AS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이유가 이 독점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역 계약의 서식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체크하면 넘어가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 자, 우리가 계약 성립이라는 게 두 사람의 의견이 합치되면 오퍼와 승낙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그리고 오퍼와 아니면 반대로 오더와 애크놀리지먼트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친구 간에도 친구하고도 부모님하고도 살면서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녁 때 보니까 나는 이런 의미로 얘기한 말이 상대방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같은 의미를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서 이야기해보면 아니야. 완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 너무 많이 느끼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실제 전화통화나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카톡이나 메신저나 SNS를 통해서 소통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마침표 하나 찍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삐졌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느끼잖아. 무역 거래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전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서로 가족 간에는 서로 얼굴 한번 붉히고 오해를 풀면 되지만 무역 계약에서는 돈과 바로 직결이 되죠. 이건 비즈니스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물건을 생산하거나 나 혼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파트너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조율 단계에서 생각이 다른 거야. 그 생각이 다른 부분이 어떤 데서 드러나냐면 나는 분명히 청약을 하거나 승낙을 하거나 주문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얘기할 때 반대 청약 얘기를 했잖아요. 반대 청약을 했어. 반대 청약의 내용이 내가 말한 청약의 내용과 조금 달랐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이 진짜 계약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 합의된 내용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툼으로 가죠. 그래서 이게 계약이 성립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법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진짜 계약 내용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서식 논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서식 논쟁이 발생하면 일종의 여기 지금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배틀 오브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조건, 계약 형식에 대한 다툼이란 그 뜻으로 배틀 오브 폼을 쓰는데, 자, 싸움이 붙었으니까 누가 이겼고 누가 틀렸는지, 누가 맞고 누가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은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는 이론이 적용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이 그 경상의 원칙에 따라서 서식 논쟁이 발생을 하면 뭐가 적용이 되냐면 최후 서식 발송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청약을 했어요.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하고 반대 청약을 했어요. 그게 그럼 새로운 청약이 되죠. 그 반대 청약을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반대 청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쪽이 또 승낙할지 말지 결정하죠. 그러다 또 반대 청약을 보냈어요. 이렇게 주고 받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의 청약 내용이 합의된 계약 내용이다. 그 이야기가 최후 서식 발송입니다. 더 라스트 샷. 마지막에 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처음에 보낼 때는 100원에 하자 했어. 저쪽이 80원에 하재.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저쪽이 80원에 하자 했는데 80원은 안 되지. 내가 그래서 한 95원 했어. 저쪽에 또 85원 보냈어. 그게 너무 안 돼. 내가 92원까지 낮췄어. 저기도 88까지 했어. 막 그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보낸 게 얼마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게. 경상의 원칙. 제가 지난 온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변경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을 엄격 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엄격하게 너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문구나 자구의 문제 아니면 오탈자 이런 것들도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계약 성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경상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라스트 샷 독트린. 이것도 서식 분쟁을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최후 발포자 승리의 원칙, 최후 서식 발송자 승리의 원칙, 최후에 송부된 서식의 우선 원칙이 다 같은 말이고요.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최후에 오퍼를 한 사람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 조건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엄격하게 진행이 되면 분쟁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서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가 합의된 계약 내용을 완성시키기가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ISG 우리가 제가 그 CISG 전문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지 않지만 계속 CISG의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CISG 제19조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어요. 온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했었고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실질적 변경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엄격 일치의 원칙을 조금 완화했다.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들은 주요한 내용들은 지금 제가 그 온라인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품질, 그죠? 수량, 가격, 대금 결제 조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변경하지만 않으면 그런 실질적인 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면
조건이나 일부의 첨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가조건부 승낙으로서 승낙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CIS 제19조에 있는 거고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조금 그 경상의 원칙, 엄격 일치의 원칙을 조금 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뭐예요?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늦게 가장 마지막에 보낸 내용이 그런 계약 조건의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고 충돌 제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거 최후 서식 발포자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돌 제거 이론이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의견이 있고 너 의견이 있는데 내 의견하고 너 의견 중에 일치되는 부분은 그걸로 하고 일치되지 않는 건 다시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것도 무슨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서로 의견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게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서식의 다툼이 발생을 했을 때 결국에는 불필요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 예방책은 여기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완전 합의 조항이란 게 뭐냐면 청약과 승낙을 계속 주고받고 했잖아요. 청약 반대 청약 청약 반대 청약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들이 합의한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요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한다라는 것을 조항으로 조건으로 계약서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계약의 뭐 이견이 있거나 계약 내용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는 거고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표준화된 합의를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표준 계약서를 의미하는 건데 무역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양식이나 표준 계약서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조금 서치만 해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좀 널리 쓰이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력서 양식 이런 거 찾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처럼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와 관련된 양식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건 너무 중간에 뻥 떴는데 그래 여기잖아. 자, 그래서 무역계약서의 합의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고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무역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반드시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기본의 거래 조건을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무역계약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가 되어서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한 몇 분 전에 한번 얘기했죠. 뭐 할 때 CISG 제19조의 실질적 변경 얘기할 때 도대체 실질적 변경이 뭡니까 했을 때 이런 거를 바꾸는 게 실질적 변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역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사안이에요.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가 합의되고 결정되어야만 무역계약이 이행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이 실행되고 이행되기 전에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기들이 거래하는 무역계약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 품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량은 뭘로 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고 대체적으로 여러 교과서마다 이 내용을 정의하는 방식과 차이들이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21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 거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 수량, 가격, 인도 조건이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지만 뭐 선적 조건이라고 한 책도 있고요. 결제 조건, 대금 결제 방식, 그리고 보험, 포장,
클레임, 기타 조건 이거 외에도 뭐 분쟁 해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품질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품의 퀄리티가 어떤 거냐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품질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퀄리티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가 되어야 하냐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퀄리티와 관련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제 그 퀄리티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한 바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합의한 대로 그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거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가 없다. 어떤 품질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게 합의가 없다. 물론 말이 안 돼요. 무역 계약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품질로 할지도 합의 안 하고 계약 체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행여나 혹시나 그런 합의를 안 했다면 중고법에 따라서 CISG 규정에 따라서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대체적으로 99.9999%의 무역 거래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 품질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견본에 의한 매매입니다. 견본에 의한 매매라고 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쉽습니다. 뭐 샘플로 하는 거예요. 샘플. 샘플 거래라고 해요. sales by sample. 뭐예요? 샘플 만들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요런 품질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야. 쉽게. 내가 샘플 보낼게. 요대로 만들어 줘. 제일 쉽잖아. 그죠?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맞추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 유의점 있죠? 예, 분쟁에 대비해서 혹시 뭐 내가 보낸 샘플하고 다른 샘플을 들고 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샘플을 여러 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용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 때 분쟁에 대비를 해서 융통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 있잖아요. quality to be fully equal to sample. equal to sample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앞에다가 부사 강조를 뭐 했어? fully. 원래 영어 해야 할 때 부사를 쓰면 부사를 강하게 발음하잖아. 그렇잖아. 이 쭉 얘기하다가 fully. 그럼 뭐예요? 완전히 똑같다란 말이에요. 세상에 샘플하고 진짜 완전히 똑같이 만들면 좋은데 안 그럴 수도 있거든. 잘못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괜히 뭐예요? 오해를 살 수 있고 나중에 잘못하다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앞에다가 뭐 하면 돼요? as being about. 보통 about이 대략, 약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럼 뭐야? 대략 비슷하다. 그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샘플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도인 견본이 있고 매수인 견본인데 셀러스 샘플, 바이어스 샘플인데 이건 보내는 사람이 매도인이면 매도인 샘플이고요. 사는 사람이 보내면 매수인 샘플입니다. 쉽죠? 자, 원견본이 있고 대응 견본이 있어요. 우리가 오퍼가 있고 카운터 오퍼가 있다 했잖아. 원견본, 대응 견본도 마찬가지예요. 품질이 이런 걸로 맞춰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그거는 안 되고 요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오면 그게 대응 견본입니다. 쉽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외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외울 것들은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단어랑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 대응 견본까지 받고, 자, 보관 견본이 있습니다. 보관 견본. 왜 보관을 할까? 샘플을 받았는데. 왜 보관해야 될까? 딴소리 할까봐. 딴소리 할까봐, 나중에. 그쵸?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까봐 대비해서 킵해 놓는 거. 그래서 영어 표현도 키핑이에요. 키핑. 제3 견본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샘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생산자가 다른 경우야. 판매자, 구매자가 있는데 생산자가 달라.
그럼 생산자한테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라고. 예, 그 견본이 제3견본입니다. 자, 선적 견본. 요것도 체크해둘. 선적 견본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매수인이 요청에 의해서 생산이 완료된 물품이 선적품과 동일한 품질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실제로 선적된 물품 중에 그 일부를 견본으로 보내는 경우. 자, 이게 텍스트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와요. 자, 뭐냐? 생산을 해요. 10,000개를 찍었어. 10,000개를 찍었어. 이 10,000개 이제 보낼 거야. 10,000개 정도 되니까 물건이 많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내요. 그런데 그 10,000개 중에 하나만 빼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먼저 보내. 물건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배보다 비행기가 먼저 도착하겠죠? 그러면 그 먼저 보낸 애를 먼저 받아보겠죠? 물건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그러면 배가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이 비행기 타고 온 얘가 얘의 요렇게 생긴 거 10,000개가 배 타고 오고 있구나를 알게 되죠. 예, 그게 선적견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선적된 물품 중에 일부를 보내는 거. 그게 선적견본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 좀 특이한 거니까 체크하면 되고, 상표에 의한 매매.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 견본을 제시할 필요 없이 상표나 이 품명 이런 걸로 하는 거. 그냥 아이폰 자체가 브랜드이면서 뭐예요? 퀄리티다. 갤럭시, 그렇죠?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에서 만드는 TV.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 제품의 퀄리티가 그 회사가 만든 거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상표에 의한 매매고, 규격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ISO 인증을 받았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규격에 의한 매매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거래 대상 물품의 소재나 구조나 성능 등에 대해서 어떤 설명서나 명세서, 설계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매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제로 안 보내고 샘플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물품을 만드는 명세서나 설계도 이런 걸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냐면 선박 이런 것들, 실제로 만드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설명서나 설계도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5번째 표준품에 의한 매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준품에 의한 매매는 주로 농산물과 같이 수확 예정인 물품, 수산물, 원목, 뭐 여기에 설명은 없지만 뭐 철강석, 면화, 커튼 있죠. 목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류, 아니면 육류, 고기. 이런 것들의 거래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스탠다드, 이제 세일즈 바이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제가 지금 쭉 예시를 든 애들 있죠. 뭐 농산물, 수산물, 원목, 철강석, 면화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예요? 공장에서 만드는 애가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드는 애가 아니고 뭐예요? 자연에서 채집하거나 자연에서 생산하거나 채광하거나 채굴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품질이 안 똑같아요. 매년 다를 수 있고요. 개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사과지만 폭스콘에서 만드는 아이폰은 품질이 불량품만 아니면 똑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사과를 수출한다고 치면 중국산 사과 10,000개면 10,000개, 뭐 1,000개면 1,000개, 크기, 색깔, 맛 다 다르잖아. 자, 사과를 10,000개 보내는데 사과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 빼가지고 먼저 보냈다. 그 먼저 도착한 사과랑 뒤에 늦게 갈 사과 10,000개가 맛이 똑같냐고, 크기가 똑같냐고, 안 되잖아 그게. 그런 물품들을 표준품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표준품에 의한 매매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중간고사 앞두고 이렇게 할 거잖아. 농산물과 같이 수학 예정 물품, 어획 예정의 수산물, 원목,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달달달 외울 거잖아. 외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사과 샘플 보내는 게 의미 있나? 생선, 자, 참치. 그날따라 잡은 참치가 어떨 때는 1m짜리였다가 그 다음 날은 1m 20cm였다가 그 다음 날은 뭐 1m 50cm였다가 지각각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샘플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거래할 수 없는 애들이 다 뭐예요? 표준품에 의해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품은 그러면 품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어차피 얘는 샘플을 보낼 수도 없고 매번 보낼 때마다 품질이나 퀄리티나 크기나 맛이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다 다를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방법이 25번 슬라이드에 있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균 중등 품질 조건. 에버리지. 뭐예요? 평균. 평균. 자, 평균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사과를 10,000개를 수확해서 보내는데 큰 사과, 작은 사과 이럴 거라고 치면 그 큰 10,000개 정도 사과의 대략 한 중간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로 곡물이나 면화나 과일이나 강산물이나 차 이런 데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적지에서 출하된 이러한 그 생산품들 중에 중간 품질을 표준으로 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중등품 이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적격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Good Merchantable Quality. 뭐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팔 수 있는 물품. 적어도 수입국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화해서 팔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보낸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들? 원목이나 목재나 냉동 어류 이런 것들입니다. 목재, 목재 주로 오늘날에도 뭐 캐나다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목재 수출 많이 하거든요. 이제 종이 만들거나 가구 만드는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나무 크기, 나무의 뭐 저 굵기 이거 다 나무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강으로 운송하기도 하고 대량으로 벌크로 실어가지고 옮기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상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 뭐 냉동 어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잘못 운송 도중에 그 훼손이 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소비자한테 팔 수 있을 정도는 퀄리티가 확보돼야 된다. 그게 판매 적격 품질이고요. 보통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Usual Standard Quality. 이거는 뭐냐면 기준치가 있어. 공인된 검사 기관에. 주로 어떤 것들? 원면. 그러니까 면 티셔츠 만들 때 쓰는 그 면화. 그리고 인삼, 징센. 정간장에서 수확을 할 때 기준 퀄리티가 있어. 요 정도 사이즈 얼마, 굵기 얼마 뭐 이런 거 있죠. 오징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품질 조건이라고 해서 보통 품질에 맞출 수 있으면 그걸로 진행을 한다. 자, 그 다음 점검매매. 점검매매는 검사라기보다는 살펴보고 산다 이거예요. 주로 어떤 것들에서 나오냐면 BWT 거래란 거나 아니면 COD 거래. BWT는 한번 배웠어요, 여러분들. 보세 창고도 거래. 뭐였죠? 이거 보세 창고도 거래 얘기할 때, 뭐예요? 무역 거래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건 보내는 게 아니라 수출자가 수입국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 보세 구역에 먼저 갖다 놓고 수입자가 그 물품을 수입국에서 살펴보고 구매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품질 조건 얘기하면서 품질이 어느 정도이냐도 중요한데
품질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여야 하냐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잠깐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해상운송과 같이 국제운송을 수반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내가 보낼 때는 9월 1일이었는데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는 9월 15일이 될 수도 있어요. 15일 동안 얘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면 좋은데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분실되어질 수도 있고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 도중에 바다를 통해서 해상 운송을 하다가 품질이 떨어졌다라고 칩시다. 품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품질 조건을 결정을 했을 때 선적지에서 품질이 중요하냐 도착지에서 품질이 중요하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26번 슬라이드에 그 밑에 가운데쯤에 선적 품질 조건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육 품질 조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퀄리티를 결정을 할 때 선적지에서의 퀄리티가 기준이 되면 선적 품질 조건이고요. 도착지, 도착 항구에서의 퀄리티가 기준이 되면 랜디드 퀄리티,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선적 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하고 수입자 중에 누가 유리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출자가 유리하죠. 왜 수출자가 유리하죠? 맞아요. 네. 자, 부산항에서 퀄리티가 100이었어. 그러면 오케이, 문제 없죠? 운송 도중에 100이 80이 됐어. 상관없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퀄리티가 80이 돼도 상관없죠. 왜? 부산항에서 100이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육 품질 조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부산에서 LA로 가는데 LA에 도착했을 때 100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부산항에서 100이었던 것이 LA에 도착했을 때도 100이 되려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출자가 LA 항까지 퀄리티 수준이 100인 물건을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은 수출자가 유리하고 양육 품질 조건은 수입자가 유리합니다. 누가 유불리가 되는지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잖아. 내가 보내는 사람이다. 내가 받는 사람이다. 부산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싱가포르로 간다. 그러면 싱가포르이 기준이냐 부산이 기준이냐. 생각해 보면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육 품질 조건이냐 그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선적 품질 조건은 여기 뭐 공산품에 널리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뭐 FCA라든지 FOB라든지 앞에 글자가 F로 시작하는 F그룹이나 아니면 CIF나 CIP처럼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C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선적지에서의 품질 조건으로 품질을 결정을 하고요.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얘 있죠, 얘. FAQ. FAQ가 선적 품질 조건이죠. 근데 양육 품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인커텀스 기준으로 하면 D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DDP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경우에는 양육 품질 조건이 되고 표준품 매매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GMQ 뭐예요? 판매 적격.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수입국에서 소비자한테 팔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확보하란 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육 품질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곡물의 품질 결정식이라고 따로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산품, 농산물 쭉 있었고 뭐 수산물도 있었고 한데 그 중에서 곡물만 요걸 써요. 곡물만. 나머지는 안 써. 나머지는 안 쓰고 곡물만 씁니다. 곡물의 품질을 결정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테일 케일입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냐? 테일 케일이라고 읽어요. 근데 TQ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보통. 뭐냐? 매도인이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거. 뭐예요? 선적 품질 조건이죠. 곡물 거래할 때 선적 품질 조건이죠. 수출자가 엄청 유리하죠. 자, 두 번째 라이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이가 뭐냐면 호밀이에요. 호밀. 맥주 만들 때 쓰죠. 물론 빵 만들 때도 쓰는데
얘로 빵 만들면 빵이 시커멓고 거칠어요. 호밀빵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밀가루, 흰 밀가루 빵 안 만들고 호밀빵으로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칼로리가 낮나? 몰라. 어쨌든 건강빵이라고 호밀빵 많이 먹어요. 많이 먹잖아. 그 호밀빵 만들 때 쓰는 호밀. 품종이 좀 달라요. 그냥 밀가루하고 호밀이. 자, 이 원래 전통이 뭐였냐면 러시아,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될 건데 이게 러시아 거를 말하는 건지 우크라이나 거를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해. 나도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자료로 올라가야 돼서 나도 확인을 못하겠어. 어쨌든 이 호밀 거래를 할 때 옛날부터 간행이 뭐였냐면 물품 도착 시에 손상이 되어 있으면 그 손해를 수출자가 변상하는 조건이었어요. 뭐예요? 수입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 양육품질 조건입니다. 곡물 거래할 때 양육품질 조건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을 길게 했는데 테일 케일은 뭐예요? 선적품질이고 라이텀은 뭐예요? 양육품질이에요. 밑에 세 번째는 뭔가 중간이겠죠. C 데미지드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 조건인데 해상 운송하다가 도중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출자이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곡물이라고 하는 게 바다로 운송을 하다 보면 배에 실어서 보낼 때 막 예를 들어서 풍랑이 치고 이래가지고 바닷물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렇죠. 생각해봐요. 밀가루인데 바닷물 들어가면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지. 버려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곡물은 이렇게 간다. 그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니까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고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검사는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 그러면 싸우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3자가 합니다. 권위 있는 감정인의 보고서에 의해서 사실을 입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닌 게 이거 물품의 품질 검사하는 그런 것도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도 있고요. 부산은 이제 주로 곡물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지. 곡물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 이렇게 보면 상했네, 안 상했네, 뭐 손상 입었네가 보이잖아. 진짜 돈 버는 거는 어디가 돈을 버냐면 울산 이런 데 가면, 울산이나 여수 이런 데 가면 뭐를 수출해요, 주로? 아니, 자동차 말고. 석유화학.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잖아. 석유화학 제품은 외관상 품질의 퀄리티가 보여요? 뭐 해야 될 것 같아? 성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여기서 차 모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유소 가면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어요. 고급 휘발유는 금으로 만들었나? 아니겠죠? 그 고급 휘발유와 휘발유의 차이점이 뭘 것 같아? 그 성분이 조금 달라. 옥탄이 함량이 달라. 똑같은 기름인데 똑같은 휘발유인데 그 휘발유 안에 구성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성분의 함량 비율이 좀 달라. 그거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못 보죠. 확인이 안 되죠. 무조건 채취해서 검사해야 되죠. 그런 거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품질을 증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수량 보겠습니다. 퀀티티. 퀀티티. 몇 개로 할 거냐? 몇 개로 할 거냐? 당연히 합의한 경우에 합의한 데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중고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신용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신용장 통일 규칙인 UCP 600에 이 물품의 수량과 관련된 몇 가지 특약과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UCP L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대금 결제 방식으로 뒤에서 얘기할 대금 결제를 신용장을 이용해서 대금 결제를 할 때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UCP 600 규정을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일단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정을 할 때 단위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이걸 셀 때 몇 개로 셀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하겠지만 몇 개로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부피로 기준을 한다든지 무게로 기준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중량을 단위로 할 때 여기 보면 보통 톤이나 킬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톤은 1000kg죠. 1000kg이 1톤으로 알고 있죠. 예, 그거를 미터법에 따른 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프랑스계라고 하는데 프랑스계가 아니 그냥 미터법이에요. 미터법. 미터법. 미터법에 의하면 1000kg가 1톤 맞아. 근데 제가 이번 여름에도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놈 나라는 절대 미터를 쓰지 않아. 뭐 써요? 들어본 적 있죠? 마일, 야드, 피트 그거 쓴단 말이야. 그래서 무게도 얘네들이 말하는 톤이 좀 달라. 그래서 영국 쪽에서 말하는 톤을 롱톤이라고 하는데 1016kg가 1톤이에요. 그리고 미국계 톤은 숏톤이라고 하는데 907kg가 1톤이에요. 미국에 가서 제가 호텔에서 자는데 그 에어컨을 켜야 되잖아. 에어컨이 어떻게 돼 있냐면 67점 얼마가 돼 있어. 그 뭐예요? 온도가 하시 온도예요. 하시 온도. 실제 섭씨가 67도였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지. 삶아져 있겠지. 근데 67도 정도 되면 그게 아마 한 24, 내가 몰라. 계산을, 내가 뭐 산식을 잘 몰라. 어쨌든 엄청 추워요. 67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위를 그렇게 쓰니까 어떤 단위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똑같은 톤이라도 다를 수 있다. 그 외에 부피, 용적을 부피라고 하죠. 큐빅미터. 세제곱미터죠. 세제곱미터. 여러분들 배울 때 세제곱미터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거 이제 큐빅미터. 큐빅피트는 뭐예요? 세제곱피트. 미터보다 작아요. 피트가. 그 다음에 슈퍼피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는 배럴, 갤런, 리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주로 뭐 거래할 때 많이 써요? 원유 거래할 때 많이 쓰죠. 곡물도 단위가 있습니다. 부쉘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쓰진 않아요. 자, 개수 물론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표현도 있어요. 원더즌 12개.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가면 하프 더즌하고 원더즌 있잖아. 그래서 원더즌이 12개인 거 굳이 안 외워도 되잖아. 그죠?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한 번이라도 사봤다면 더즌이 12개 정도는 안다. 자, 그 다음에 그로스가 있어요. 12더즌입니다. 12더즌. 더즌이 12개 있으면 원 그로스예요. 근데 이 그로스도 머리 아프게 스몰 그로스가 있어. 스몰 그로스. 뭐예요? 10개 더즌이 스몰 그로스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뭐 내가 유치하게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겠어요? 자, 이런 거 있다 정도로만. 무형 영어 검정 시험도 1급에는 이런 거 안 나와. 한 2급 정도 가면 간혹 정말 만약에 무형 영어 검정 시험에 2급에 이런 문제 내는 출제위원이 있으면 솔직히 내 욕해. 나 뒤에서 진짜 이런 걸 내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엽적이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 있구나. 오케이. 그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런 표현들 쓸 수 있죠. 뭐 밀가루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뭐 포대, 몇 포대, 몇 묶음, 번들. 번들. 그렇죠? 길이 뭐 섬유나 이런 거 뭐 전선이나 이런 거 거래할 때 미터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면적도 쓸 수 있죠. 스퀘어 미터. 큐빅미터가 세제곱이면 가로 세로 높이 해서 큐빅미터고 면적은 뭐야? 그냥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자, 그다음에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TEU, FEU.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자, 수량 표현 방법이 있는데 포장 단위 물품. 그러니까 개별 개당 포장이 되어 있는 물품을 말해요. 그거를 개체 물품, 개별 물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건 하나당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몇 개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1000개, 뭐 100개, 200개, 아이폰 300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초코파이 5000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신라면 2000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개별 하나가 따로 포장이 돼 있죠. 쉽죠. 근데 물건 개별 하나당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벌크 화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살화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 몇 개로 포장할 수 있어요? 쌀 몇 개로 포장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주로 어떻게 해요? 포대에 담죠. 그런 것들은 이게 정확한 개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량을 초과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밀가루를 거래하는데 28,765kg으로 거래했다고 칩시다. 28톤으로 안 하고. 그러면 28톤이면 뭐 대충 28톤을 채우면 되는데 28,765kg면 뭐 1kg 차이 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제가 이거 밀가루를 거래하는데 킬로그램 무게로 얘기하는데도 얘기 좀 끔찍한데 쌀을 거래하는데 무게로 안 하고 쌀 1,000만 톨 이렇게 하면 1,000만 개 셀 거야? 어떡할 거야?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런 물품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라물의 경우에는 UCP 600 통일 그 신용장 통일 규칙에 규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인간적으로 인정해주자. 인정해주자. 그러면 28톤이라고 치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해주면 얼마까지 되는 거야? 약 한 1.4톤까지는 되겠네. 위아래로. 근사값으로.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물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고, 중량 결정의 방법. 이거는 저기 포장과 관련돼 있어요. 상품의 무게를 잴 때 포장의 무게를 합친 거를 그로스 웨이트라고 하고 총 중량이라고 하고요. 포장재를 빼면 넷 웨이트라고 하고요. 밑에 넷 웨이트인데 내 포장재까지 다 깐 거. 그럼 좀 쉽게 말하면 그 비누를 산다라고 치면 비누 한 30개 든 박스를 사서 그 박스 통으로 무게를 재면 총 중량이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비누 하나의 개수를 무게를 재면 순중량이고, 그 박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걸 뜯어가지고 진짜 비누 알을 뽑아가지고 무게를 재면 넷 웨이트예요. 이해되죠? 쉬운 말로. 자, 그 다음에 수량의 결정식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뭐의 결정식이랑 품질의 결정식이랑 똑같죠. 선적 조건에서 선적 수량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양육지에서 양육 수량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왜 중요합니까? 품질 조건하고 똑같아요. 뭐 때문에? 선적지에서는 10만 톤이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니까 8만 톤이 돼 있어. 사고가 나가지고 중간에.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수량 개수를 맞추는 게 선적지에서 기준으로 하느냐, 양육지에서 기준으로 하느냐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적 수량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유리하고요, 매수인이 불리하고, 양육 수량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유리하고 매도인이 불리합니다. 수량을 증명하는 방법도 사실은 다 같은 기관에서 해요.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요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벌크 화물 있죠. 벌크 화물.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뭐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제일 밑에 32번 슬라이드에 보면 UCP 600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30조 B항에 신용장상에 특별히 가부족을 금지하는 문헌이 없더라도 UCP를 사용하는 신용장을 사용을 하면 5%의 가부족을 스스로 허용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벌크 화물을 운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갈로 1번 보세요. 계산 수량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Approximate Quantity Te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예 거래를 할 때 뭐예요? 당사자들이 수량을 결정하는 것을 너무 딱 박아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계약 조건에다가 뭘 해놓는 거야? 신축적인 수량을 적어 놓는 거죠.
예, 그래서 about이라든지 approximately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수량을 표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뭐예요? 약 10만 톤, 약 9만 톤 이렇게 이렇게 거래 조건이 되어 있으면 그런 약, about, approximately와 같은 단어를 쓰면 어떻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산 수량 조건입니다. 요게 approximate quantity term이고, 기본적으로 요게, 그러니까 이게 UCP 600에 같은 조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당사자들이 약이라는 표현을 강제로 자기들이 썼다라고 하면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 10% 인정.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썼다 하더라도, 거래 조건에 무슨 약 얼마 이게 안 썼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거래하는 화물이 벌크 화물이야, 사람물이야, 곡물이야. 그러면 그런 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인정해 준다가 밑에 나와 있는 가부적 용인 조건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데 접근이 달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작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해 주자. 10% 오케이. 이게 위에 있는 거고, 굳이 말은 안 했지만 너랑 나랑 거래를 곡물을 하잖아. 그러면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어? 곡물인데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게 밑에 거. 이걸 more or less clause라고 합니다. ML이라고 해요. ML. 줄여서 ML clause라고. 이해되죠? 비슷한데 달라요. 예. 그래서 UCP 600을 쓰는 거래, 그러니까 신용장을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할 때는 가부적 용인이든 계산 수량이든 적용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자, 신용장을 안 쓰면요. 신용장을 안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를 해야 돼요. 수량을 정할 때. 그게 서로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신용장 거래가 아닌데 신용장 거래를 하면 UCP 600 규정 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이거든, 이 규정이. 근데 신용장을 안 써. 예를 들어서 송금 방식으로 거래를 해. 그러면 그것만 믿고 뭐 알아서 인정해 주겠지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라이브해. 그냥 계약할 때 내가 거래하는 물건이 곡물이야, 내가 거래하는 물건이 벌크 화물이야. 그러면 수량을 좀 신중하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사고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끝났는데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곡물은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은 여름철에 운송하다 보면 수량이 바다에서 줄어요. 스스로 기화되거나 증발합니다. 그런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곡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옮기고 하다 보면 뭐 수분을 머묻기도 하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 수분을 먹어가지고 곡물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수량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사실은 공산품 쪽에서는 수량 갖고 싸울 일이 없어,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근데 이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몇 개이냐, 몇 톤이냐 이거 갖고 싸울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량 조건까지 살펴봤고, 나머지 내용은 온라인 강의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네.